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특히나 또 연수구의 마크의 베터 라이프라고 해서 굉장히 웰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박양우 장관님의 그 기조 강연을 미리 들었으면 저도 참살이라고 했을 텐데 제가 학습을 못해서 먼저 웰빙으로 그대로 하시죠. 괜찮습니다. 네, 웰빙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 주제 기본이 코비드19인데요. 코비드19로 저희가 굉장히 위기를 논하는 사회에서 왜 웰빙이냐라고 이야기를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삶의 질을 논의하는 거는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웰빙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논의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웰빙의 그 시초는 사실 WHO에서 시작한 그 정의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정의할 때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은 웰빙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UNDP에서는 사람의 선택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저희 SDG 3에서 보면은 뭐 삶에 대한 만족감, 건강, 행복, 번영까지 이 웰빙의 개념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카운슬 오브 유럽에서는 이제 인간은 기본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세대의 웰빙까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웰빙의 정의를 할 때 있어서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웰빙은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웰빙에는 우리가 이제 건강, 뭐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 뭐 직업,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된 것이 우리가 웰빙이고, 우리는 웰빙을 우리 이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웰빙은 다차원, 다층 구조를 가진 개념이라고 제가 한 줄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개인, 가족, 지역사회, 사회 수준으로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심리, 사회적, 영성적 영역까지 우리가 고려해볼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득은 웰빙의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를 얘기할 때 소득이 가장 중심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가 사실 인간의 삶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이 직업을 잃은 사람보다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건강, 직업 만족도, 인간관계 로 가장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최상의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이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그런 행복감이 개인 차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지역사회로 나아가고, 이것이 국가로 나아가서 국가의 어떠한 최종의 경제적인 부까지 결정하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영국 같은 데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이런 국민의 개인적인 웰빙 수준을 측정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 수준의 웰빙을 측정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웰빙을 개인이 그냥 생활에서 느끼는 그러한 행복감 정도로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질문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웰빙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으로 중요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가 여기서 평생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평생학습에서 웰빙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평생학습 웰빙에 가져다주는 그런 영향은 평생교육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연구 주제여 왔습니다. 아마 이것을 제가 수정본이 있는데 수정본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이후에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 연도나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한 그런 본으로 아마 배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이런 평생학습과 웰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시초는 이제 OECD가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본격적인 국제기구의 프로젝트가 됐었고, 최근에는 탐바다라고 EU에서
미국에서 올해 이제 마친 시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생학습이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어떤 관계를 미치는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ICLC가 유네스코 프로젝트라서 제가 유네스코 그 UIL에서 3년마다 하는 성인학습이 그 성인학습의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에서도 역시 이 평생학습이 어떻게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져서 3차 보고서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 성인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국가에서 사는지와 관계없이 일단 학습에 참여하는 성인이라면 건강과 그다음에 사회와 시민 활동, 지역사회 활동, 그다음에 경제적인 수준까지 효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150개가 넘는 국가들의 사례를 다 분석한 결과 학습은 개인과 지역사회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것을 이제 단순히 개인의 학습 참여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GNLC를 통해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학습 도시의 주요 특성이라는 유네스코 GNLC에서 모니터링하는 도구인데요. 이 그 모니터링 도구에서 맨 위편에 있는 이 삼각형이 바로 학습 도시를 구축했을 때 우리가 지역에서 학습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을 때 어떠한 포괄적 성과가 나타나느냐 해서 우리 학습의 그러한 사회적 성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무언가의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떤 인파워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을 이끌 수 있다. 학습은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번영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학습이다. 그래서 학습의 포용적 성과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학습과 웰빙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구를 이제 종합한 결과를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영국의 Department for BIS라고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연구를 하는 그러한 부처인데 이 부처에서 이제 종합한 결과 학습이 굉장히 수백 편의 그 평생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높여주고 신체 건강을 높여주고 개인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개인이 개인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다음에 그들의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민으로서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제 영국의 VIS 부처에서 종합을 내렸고요. 오른편의 연구는 EU 연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애칭으로 벨 연구라고 하는데요. 인문 교양학습의 효과만을 측정을 한번 해봤더니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어떠한 사회적 태도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역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 가족까지 그래서 가족의 행복한 삶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인과관계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과 웰빙 강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탐바다는 여기에서는 학습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평생학습의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지식과 단순히 기술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태도적인 변화, 건강까지 증진을 시킴으로써 여기서 특히나 소외계층에서 주목하는 효과는 개인의 어떠한 삶의 기회를 더 높여줄 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소셜 모빌리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습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놀라운 힘을 이 탐바다 연구에서 또 증명을 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학습과 웰빙이 무슨 관계이냐를 논의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웰빙의 한 요소로 학습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포함하면서 논의의 그 흐름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OECD가 이야기하는 Better Life 이니셔티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떤 게 웰빙이냐를 정의를 하는데 그 구성 요소로 교육과 기술을 포함시키고 학습을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라 하고 회원국에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개인 영국에서도 역시 이렇게 국민의 개인 웰빙을 측정하는데 기술 역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도 역시 교육과 웰빙을 통한 이제 교육이 어떻게 건강과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전략을 또 회원국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웰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서 웰빙이 인간의 학습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그대로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인간의 웰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OECD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이 안전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누구나 평등한 디지털 기회를 조성을 해야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웰빙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OECD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가져오면서 특히나 우리가 왜 학습에서 웰빙을 중요시해야 되냐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사실 인간의 삶의 만족도와 인간의 웰빙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습이 우리 평생학습이 경제적인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회복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 인간의 삶의 만족도, 웰빙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미 2050년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Learning to Become이라는 주제로 이미 위원회를 조직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가 바로 재생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재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엔의 지속가능 목표 11번에 이미 이제 도시는 주거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보건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리질리언스입니다. 회복 도시인데요. 이것은 해비타트 3의 도시권으로 구체화가 됐고요. OECD의 리질리언스 도시 정책으로도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충격을 흡수, 재건, 대비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답은 이미 GNLC를 통해서 제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경제와 인간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고 도시의 여건,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고 모든 유형의 학습을 장려해야 되고 학습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리질리언스 도시, 즉 포용, 녹색,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제가 3가지 제안을 썼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GNLC 차원에서 학습도시 주요 특성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가 2013년에 만들어서 코로나19 사회에서 이후에서 얼마나 이 학습도시 주요 특성이 적합한지, 포용적 성과는 우리가 제안한 게 충분한지, 그다음에 디지털이 이미 학습의 그 6가지 기둥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학습도시 주요 특성에 관해서 한번 재논의를 하고 그 새로운 학습도시 주요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우리 지역의 학습이 얼마나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인간의 웰빙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같은 것들이 이번 5차 회의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